건강한 삶을 위한 지침서 TBC 클리닉 건강 365입니다. 소리 없이 우리 곁에 다가와서 건강을 망가뜨리는 그런 질환이 있습니다. 그래서 침묵의 살인자 이렇게 불리기도 하는데요. 네. 여기서 퀴즈입니다. 현대인들의 성인병 1위로 불리고 있는 이 질환, 과연 어떤 병일까요? 뭐 처음부터 퀴즈인가요? 좋아요. 좋죠. 네. 침묵의 살인자라고 하면은 뭐가 있을까요? 뭐 비만? 아니면 오. 고혈압 이런 거 아닐까요? 네. 그래요? 비만이나 고혈압도 문제긴 한데 네. 지금 성인병 1위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요. 아무래도 현대인들이 아주 두려워하는 질환, 당뇨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맞는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이은 씨 딩동댕. 예. 정답입니다. 경력자 네. 역시. 현대인들이 앓고 있는 대표적인 질환이 바로 당뇨라고 할 수 있겠는데 네. 오늘 건강 365에서는 당뇨병의 모든 것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닥터스 영남대학교 병원 내분비대사내과 박일래 교수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영양대학교 병원 내분비대사내과 박일래입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당뇨병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 성인 30세 이상의 16.7%가 당뇨병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환자 수로 따지게 되면 무려 600만 명이나 되는 그런 숫자입니다. 와, 생각보다 진짜 많네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리고 저는 사실 또 문턱까지 갔다 왔어요. 영서 씨가 네, 제가 첫째 임신에 있을 때 네. 임신 당뇨 검사를 했는데 재검사가 뜬 거예요. 음. 와, 그때 진짜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다행히 통과는 했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래요, 다행이네요. 아니 근데 이제 진짜 우리가 젊다고 안심할 게 아닌 게 네. 요즘 10대, 20대 젊은 층에서도 당뇨병 환자가 증가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잘 알아두고 네. 관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공부하는 마음으로 영서 씨랑 저랑 오늘 네. 열심히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아요. 당뇨병이 워낙 흔한 질환이다 보니까 그만큼 정보도 많고 여러 가지 사람들의 관심도 높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의외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내용도 참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씩 좀 짚어보면서 바로잡아 볼 텐데요. 네. 교수님 먼저 당뇨병이 어떤 질환인지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한마디로 혈액속 포도당, 즉 혈당이 높은 상태가 계속되는 병입니다.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오르고 이걸 에너지를 쓰기 위해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인슐린이 만들어지지 않거나 제 기능을 못하면 포도당이 혈액에 계속 쌓이게 되고요. 결국 혈액 속에 넘친 당이 소변으로 나온다고 해서 당뇨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문제는 이 상태가 오래 가면은 온몸의 혈관이 서서히 망가진다는 거고요. 그래서 당뇨병은 단순히 당이 높은 병이 아니라 혈관을 관리하는 병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네. 네. 그냥 저도 사실은 단순하게 우리 몸 안에 당이 많으니까 당뇨병이다라고 생각했는데 네. 그게 아니고 또 혈관의 건강과 이렇게 네. 관련이 있는 병이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당뇨가 당뇨라고 또 다 같은 게 아닙니다. 무슨 1형 당뇨도 있고 2형 그래요. 당뇨도 있고 사실 들을 때는 알겠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1형 당뇨와 2형 당뇨 다들 여러분도 이름은 들어보셨겠지만 정확한 차이를 아는 분들은 또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교수님, 이게 두 가지 어떻게 차이가 나나요? 네, 그래서 인슐린이 아예 안 나오는가 아니면 인슐린이 나와도 제대로 못 쓰는가의 차이입니다. 네. 1형은 인슐린을 만드는 췌장 세포가 파괴돼서 인슐린이 거의 안 나오는 경우를 말하고요. 주로 소아 청소년기에 갑자기 시작되고 진단 즉시 인슐린 주사가 필수입니다. 2형은 인슐린이 나오기는 하는데 몸이 잘 반응하지 않는 경우이고요. 우리나라 성인 환자의 90% 이상이 2형 당뇨입니다. 그러면은 성인이 돼서 생기는 당뇨가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당뇨가 바로 2형 당뇨인 거죠? 2형 당뇨. 네. 아니 그런데 인슐린이 나오긴 하는데 우리 몸이 제대로 반응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왜 그런지가 궁금합니다. 2형 당뇨의 원인이 대체 뭘까요? 네, 주요 원인은 유전적 요인에 소구화된 식습관, 운동 부족, 비만, 스트레스 같은 생활 습관이 더해지는 거고요. 과식이나 운동 부족으로 살이 찌면 우리 몸의 세포들이 인슐린을 둔하게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췌장이 혈당을 낮추려고 인슐린을 더 많이 만들어내다가 결국 지쳐서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혈당 조절이 안 되면서 당뇨병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서 한국인의 특징을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서양인에 비해서 우리는 췌장 여력이 작은 편입니다.
그래서 크게 살이 찌지 않아도 당뇨병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아, 좀 억울한데요? 왜요? 왜 우리나라 사람들 췌장 여력이 적어가지고 왜 굳이 살이 안 쪄도 당뇨가 생기는 거예요? 왜? 표정 봐도 그러게요. 너무 억울해 보여요. 억울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마른 비만도 있고 마른 당뇨라는 말도 있잖아요. 네. 아 세상에 보통 우리가 당뇨는 살이 많이 찐 사람들이 걸린다 이렇게 생각을 그러니까요. 하고 있었는데 네.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걸릴 수 있다고 하니까 마른 사람이라고 해서 방심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물론 우리가 마르진 않았지만 현재. 마른 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정상적이죠. 우리 어쨌든 우리도 안심해서는 안 된다. 예. 네, 그렇습니다. 당뇨병 같은 경우 이제 가족력이나 또 유전적인 영향을 좀 많이 받는다고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교수님 어떻습니까? 이게 실제로 가족력이 영향이 있는 건지 있다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네요. 네. 네, 유전의 영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히려 2형 당뇨가 1형 당뇨보다 가족력 영향이 훨씬 더 크고요. 부모님 중 한 분이 당뇨병이면 그 위험이 2~3배 정도 올라가고요. 2분 다면은 더 높아지겠죠. 하지만 유전자가 있다고 무조건 걸리는 건 아니고요. 유전적 소인을 가진 분이 부적절한 식습관이나 체중 증가 같은 환경적 요인에 노출될 때 당뇨병이 발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가족력이 그래요? 있다고 해서 다 당뇨병에 걸리는 거는 아니지만 네. 그래도 부모 또 형제 중에 당뇨에 걸린 분이 있다면 네. 건강검진도 좀 꼼꼼히 받고요. 생활 습관도 좀 잘 지켜야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러게요. 네. 당뇨병의 증상을 미리 알아둔다면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일단 교수님 대표적인 증상으로 삼다라는 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세 가지가 이제 많이 이렇게 발생한다는 얘기인데 어떤 증상입니까 이게? 네, 마늘 다자를 써서 네. 다음, 다뇨, 다식을 말하고요. 네. 혈당이 아주 높아지면 콩팥이 당을 붙잡지 못하고 소변으로 내보내는데 이때 당만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물을 잔뜩 끌고 나갑니다. 그래서 소변을 자주 많이 보는 게 다뇨. 그리고 물이 빠지니 목이 말라서 물을 찾게 되는 게 다음입니다. 네. 또 먹은 게 에너지로 안 쓰이고 버려지니까 자꾸 배가 고파서 많이 먹게 되어 다식입니다. 이렇게 아. 삼다가 당뇨병의 대표적인 증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와, 근데 되게 신기하네요. 이 당뇨에 걸리면 물을 많이 마시고 싶어진다는 게요. 그쵸?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물도 많이 마시게 되고 소변도 많이 보고 또 음식도 많이 먹는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 삼다 말고 혹시 또 다른 증상은 없을까요? 네, 그 외에도 체중 감소를 들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역시나 당이 에너지로 쓰이지 않고 소변으로 자꾸 버려지다 보니까 세포는 에너지가 필요한데 에너지를 못 받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체중이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유 없이 체중이 빠진다면 당뇨도 하나의 원인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당이 에너지를 못 쓰이다 보니 환자분들 중에 필요한 것을 좀 많이 호소하는 분들이 계시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제 상처가 나도 잘 아물지 않는다 이렇게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균이라든지 곰팡이 같은 그런 것들이 번식할 그런 환경이 잘 되기 때문에 잦은 감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교수님, 이런 증상이 전혀 없다가 우리가 흔히 이제 건강검진을 갖다가 당뇨병을 발견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거든요. 이렇게 당뇨병이 상당히 진행될 때까지 전혀 우리가 증상을 못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나요? 어떻습니까? 네, 그게 당뇨병의 가장 무서운 점입니다. 네. 오히려 증상이 없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삼다 증상은 혈당이 180에서 200 이상으로 꽤 높아져야지 나타나는 증상이고요. 공복 혈당이 130, 140 정도의 초기 환자분들은 몸으로 느끼는 게 거의 없습니다. 문제는 증상이 없다고 혈관이 안 상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고요. 실제로 진단 시점에 이미 눈이나 콩팥에 합병증을 가진 분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용한 살인자라고도 부르고요. 그래서 증상이 없다고 안심하시면 안 되고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혈당을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네. 평소 자신의 혈당 수치를 미리 좀 파악하고 있는 체크하고 있는 것이 참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데 두 분은 어떻습니까? 본인의 혈당 수치를 좀 체크를 하고 있나요? 영서 저는 씨는, 뭐 사실 첫째 때 재검사가 떴었기 때문에 네. 둘째 출산하기 전까지 열심히 했었어요. 네. 지금 안 하죠. 다행입니다. 안 해요. 아니 저는 작년에 건강검진 했을 때는 정상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네. 후에는 제가 따로 검사를 해보진 않았습니다. 그래요? 얼굴 빨개졌어요. 아니, 그런데 옷 색깔이랑 지금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자, 우리가 그런데 신경 써야 할 수치가 하나가 아닙니다. 그럼요. 혈당에도요, 뭐 다양한 게 있죠. 네. 공복 혈당, 식후 혈당,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뭐 당화, 뭐 머시기 뭐 머시기 당화, 뭐 있었던 맞아요. 것 같은데. 네. 그래요. 당화에. 당화 혈색소라는 게 있습니다. 네. 예은 씨 말대로 이제 건강검진 결과지를 우리가 받아보게 되면은 수치가 참 여러 가지가 있어서 뭐가 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신데 공복혈당과 식후혈당 그리고 당화혈색소 이런 것들이 수치로 표시가 되는데 교수님 이게 어떤 건가요? 네, 공복혈당은 8시간 이상 굶고 잰 혈당이고요. 네. 몸의 기본적인 혈당 수준을 봅니다. 100 미만이면 정상이라고 하고 126 이상이면 당뇨병이라고 합니다. 식후혈당은 식사 시작 후 2시간에 재는데 음식이 들어왔을 때 몸이 당을 얼마나 잘 처리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보통 140 미만을 정상이라고 하고요. 200 이상이면 당뇨병을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공복혈당과 식후혈당 같은 경우에는 특정 시점에 혈당이기 때문에 사진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당화색소는 지난 두세 달의 혈당을 담은 동영상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당화혈색소는 2달, 뭐 3달 동안에 계속해서 혈당을 측정하는 건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당화색소라는 것은 적혈구의 포당이 얼마나 늘러붙어 있는지 보는 검사이고요. 최근 2, 3개월 평균 혈당을 반영하는데 한 번의 검사로 이 2, 3개월 평균 혈당을 알 수가 있는 검사고요. 저희가 보통 설탕물에 손을 담근다고 하면은 이렇게 손에 설탕이 묻어서 끈적끈적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적혈구에 붙어 있는 당을 재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적혈구의 수명이 120일 정도 되고요. 그래서 이 검사를 해보면은 우리가 지난 3개월, 평균 2, 3개월간의 평균 혈당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 검사는 하루 이틀 금식한다고 속일 수가 없기 때문에 진료에서는 이 당화색소를 가장 중요한 성적표로 보게 됩니다. 그렇군요. 주변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분들은 공복혈당은 정상인데 식후혈당이 높고 또 어떤 분들은 혈당 수치는 정상인데 당화혈색소 수치만 높다 뭐 이런 경우도 있던데 이게 또 가능한 얘기입니까? 네, 실제로 그런 경우가 아주 흔합니다. 특히 한국인은 인슐린 분비 능력이 서양인보다 작아서 공복혈당은 괜찮은데 식후에만 혈당이 치솟는 식후 고혈당이 먼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억울하네요. 또 평소에도 혈당이 괜찮다가도 특정 시간대에만 혈당이 오르면은 당화색소만 높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결론은 한 가지 수치만 보고 안심하시면 안 되고 3가지 수치를 종합적으로 확인해서 정확한 진단을 내리는 게 필요합니다. 네. 이제 당뇨병의 기준이 되는 수치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기준에는 살짝 못 미치지만 이거 좀 위험한데 하는 단계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걸 이제 당뇨 전 단계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맞아요. 제 주변에도 사실 당뇨 전 단계인 친구가 한 명 있어요. 네, 잔소리 많이 하거든요. 운동 좀 해라. 네, 제 동생 이야기예요. 아유, 가까이 있었네요. 네. 네. 동생 운동 좀 해야 될 텐데요. 화이팅. 그래요. 어쨌든 이 단계에서 이제 관리만 잘하면 당뇨병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예방할 수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 교수님 그 당뇨 전 단계가 당뇨병과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나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정상과 당뇨병 사이의 중간지대입니다. 경계형 당뇨라고도 하죠. 기준은 공복혈당 100에서 125, 당화색소 5.7에서 6.4 정도로 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나라 30세 이상 성인의 40%가 넘는 분들이 여기에 해당된다는 사실이고요. 많은 분들이 아직 당뇨는 아니래요 하고 안심을 하시는데 그런 분들한테 저는 반대로 말씀드립니다. 전 단계가 안심 통보가 아니고 마지막 경고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동시에 가장 좋은 기회이기도 하고요. 2단계에서 생활 습관을 열심히 관리하시면 당뇨병으로 넘어가는 걸 절반 넘게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마지막 경고장이라고 하니까 지금 저도 막 긴장이 되네요. 네. 지금 동생이 보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안 보겠는데 지금 여자친구도 없는데 지금 또 이렇게 당뇨까지 걸리면 안 되겠지. 그러니까 살 좀 빼라. 살을 좀 빼라. 우리 동생분 누나의 쓴소리 잘 듣고 건강 운동 관리 좀 해라. 건강 관리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 근데 30세 이상 성인의 40%가 넘는다고 하니까 네. 전 뭔가 좀 무서우면서도 네. 그러니까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당뇨의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당뇨병이 이렇게 흔한 질환이기도 하지만은 당뇨병이 또 유명한 것이 바로 이제 그 합병증이 많은 질환으로 맞아요.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네. 많은 분들이 당뇨병을 많이 두려워하고 있는데 교수님, 당뇨병의 합병증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당뇨병은 모든 혈관을 망가뜨릴 수가 있습니다. 네, 크게 미세혈관 합병증과 대혈관 합병증을 나눌 수가 있고요. 미세혈관 합병증은 미세한 혈관에 생긴 합병증을 말합니다.
그래서 눈의 망막이 손상되어 시력이 잃게 되는 당뇨병성 망막병증, 그리고 콩팥이 망가져 심하면은 투석까지 받게 되는 당뇨병성 신증, 그리고 손발이 저리고 아프고 감각이 사라지는 당뇨병성 신경병증이 있습니다. 감각이 없으니 상처가 나도 모르고 심하면 당뇨발이 생겨 발을 절단하는 상황까지 가게 될 수도 있고요. 네. 대혈관 합병증으로는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치명적인 심뇌혈관 질환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이 두 가지가 당뇨병 환자의 사망 원인 1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무서워. 네, 이렇게 합병증이 너무나 많고도 무섭습니다. 당뇨병이. 그냥 당뇨병이란 게 당이 좀 높은 병이다 생각하셨던 분들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당뇨병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하나씩 우리가 확인해 보는 시간입니다. OX 퀴즈 지금부터 두 분께 문제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돌아- 제일 좋아하는 네. 시간이잖아요. 자, 잘 듣고 마지막 O 틀리면 X 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문제입니다. 당뇨는 단 것을 많이 먹어서 생긴다. 이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혹시 동생의 생활 습관을 보고 그 답을 내린 친구는 건가요? 뭔가 단단히 잘못된 친구라서 예, 단 거는 물론이고 여러 가지 많이 먹는데 네. 어쨌거나 저는 O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우리 또 어려서부터 어머니는 말씀하셨지 단 거 많이 먹으면 당뇨 온다. 아, 많이 들어보셨죠? 네. 예.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래요? 이 당 수치가 올라가면은 또 당뇨가 걸릴 수가 있고요. 또 제일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뭔데요? 단 거. 어. 스펠링 뭐예요? Danger. D-A-N-Z-R. 아시죠? 이거- 덴저. 단 거는 덴저. 위험하다. 최불암 시리즈에 나온 거 아니에요? 단거를 danger. 단 거는 덴저입니다. 그래요. 위험해요. 네. 아, 너무 일리가 있는 얘긴데 네. 저는 영서 씨랑 생각이 좀 반대입니다. 저는 X 할게요. 어. 당이라는 게 꼭 음식에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네. 단 거를 먹는다고 해서만 당뇨가 걸리는 게 아닙니다. 네. 아까 이제 여러 그래요? 가지 교수님이 말씀을 해주셨죠. 네. 비만, 유전, 운동 부족 이런 게 다 당뇨의 원인이 될 수가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단 거 먹는다고 꼭 당뇨가 걸리지는 않을 거예요. 자, 일단 첫 번째 문제 두 분 O와 X로 이렇게 답변이 갈렸는데 예. 우리 교수님이 두 분의 답변을 듣고 있다가 어떤 분을 보면서 물끄러우면이 예. 왜 표정이 저렇게 점점- 왜 저렇게 얘기를 할까 그런 표정으로 듣고 계셨는데 정답이 정말 궁금해집니다. 네. 교수님 당뇨는 단 것을 많이 먹어서 생기나요? 어떻습니까? 네, 정답은 X입니다. 저희 엄마가 틀렸네요. 영서 씨를 물끄러미 바라보신 네. 거였어. 그래요. 네, 설탕을 먹는다고 곧바로 당뇨병이 생기는 건 아니고요. 네. 이형 당뇨병은 인슐린 저항성과 췌장 기능 저하, 유전적 체질이 겹쳐서 생기는 병입니다. 실제로 단 걸 안 좋아하시는데도 당뇨병을 진단하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물론 다만 간접적으로는 관계가 있습니다. 단 음료나 과자를 자주 드시게 되면은 살이 찌고 내장 지방이 늘면서 인슐린 저항성이 커질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정리하면은 단 것이 당뇨병이다. 이 말은 맞지 않지만 위험은 증가할 수 있다. 이건 맞는 말일 것 같아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첫 번째 퀴즈의 정답은 예은 씨가 맞춰 주셨습니다. 네. 그래도 우리 영서 씨 말대로 단 거는 데인저인 거는 확실한 팩트인 걸로 이렇게 인정을 네, 여러분 단 거 조심하세요.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OX 퀴즈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네. 죽이나 과일 주스는 당뇨 환자에게 좋지 않다. 올까요? X일까요? 정답은 X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왜 지인 병문안 갈 때 네. 뭐 사들고 가세요? 죽. 과일. 과일. 네. 과일 주스 이런 거 사가져요. 죽도 그렇죠. 물론 가져가지만. 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왜 가져가죠? 이제 몸에 좋잖아요, 과일이. 밥 네. 먹고도 이제 과일 먹어줘야 된다, 섭취해야 된다 하는데 네. 그러니까 소화도 편하고 과일에 또 비타민도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요. 이게 음. 꼭 당뇨 환자에게 안 좋다가 아니라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근데 죄송한데 아마 정답은 O일걸요? 왜요? 왜냐하면 과일 주스가 혈당 스파이크를 올린다 뭐 이런 기사를 봤던 것 같아요. 오. 혈당 스파이크면 당뇨병이 굉장히 위험할 것 같단 말이죠. 네. 네. 그래서 저는 O 같은데요. 적당히 먹으면 되지 않나? 그래요. 안 돼요. 우리 영서 씨가 봤다는 기사가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 기사인지 네. 기대가 되는데 죽이나 과일 주스는 당뇨 환자에게 좋지 않다. 정답은 뭘까요, 교수님? 네, 정답은 O입니다. 그렇군요. 진짜요? 봐요. 몸에 안 좋구나. 네. 안 좋아요. 소화가 잘 되니 몸에 좋겠지 이렇게 하시는데 혈당 네. 입장에서는 정반대입니다. 오. 죽은 쌀알이 이미 반쯤 소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밥보다 훨씬 빠르게 혈당을 올릴 수가 있고요. 네. 또 배도 금방 꺼져서 또 뭘 찾게 됩니다.
과일 주스는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과일을 갈아서 마시면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던 식이섬유가 사라지고 예를 들면 오렌지 주스 한 잔에는 오렌지가 2-3개 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통째로는 다 못 드실 양을 단숨에 마시게 되는 셈이 되죠. 그럴 수 있네요. 그러니까 네. 과일을 섭취하고 싶다면 주스가 아니라 네. 그냥 그 그렇습니다. 과일 자체로 먹는 게 훨씬 낫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네. 사실 올여름에 저 과일 주스 진짜 많이 마셨거든요. 네. 그때마다 이제 혈당이 얼마나 올랐을지 생각하니까 그렇죠. 조심해야겠다. 혈당 아. 스파이크의 주범이었구나 싶습니다. 그래요. 사실 뭐 아침에 뭐 이렇게 건강 주스 같은 거라고 해가지고 과일 넣고 갈아 마시고 이런 거 좀 유행했었잖아요. 맞아요. 저도 네. 많이 마셨거든요. 음. 근데 그게 안 좋을 수가 있다니. 그러면은 교수님, 이 혈당 스파이크가 당뇨병이랑 그럼 연관이 밀접하게 있는 건가요? 그래요. 네, 아주 밀접합니다. 네, 혈당 스파이크는 식사 후에 혈당이 뾰족한 가시처럼 올라갔다가 뚝 떨어지는 현상을 말하고요. 네. 당할 색소가 정상이어도 혈당 스파이크가 자주 일어나면은 혈관 내벽이 손상되고 췌장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이게 반복되면 결국 당뇨병으로 진행될 수가 있고요. 당뇨병 합병증 위험도 크게 높아집니다. 다만 식후 혈당이 오르는 건 정상적인 현상이고요. 네. 식후 혈당 상승으로 지나치게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정도 혈당 상승이 아니고 혈당 스파이크처럼 그 폭이 크고 이렇게 자주 반복되면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결론은 혈당 스파이크가 자주 반복되는 것은 좀 피해 주는 게 좋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식사할 때 혈당이 좀 급격히 많이 오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겠죠, 교수님? 네, 네. 5가지를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로 먹는 순서를 바꾸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네. 채소를 먼저 드시고 그 다음에 단백질, 밥은 마지막에 드시면 혈당의 상승폭이 눈에 띄게 줄어들게 되고요. 이 먼저 드신 식이섬유나 단백질이 나중에 먹는 탄수화물의 흡수 속도를 늦춰줍니다. 그래서 혈당 상승폭이 줄어들게 되고요. 네. 둘째로 천천히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최소 15분 이상 드시는 게 좋고 5분 만에 후루룩 드시는 식습관은 아주 위험합니다. 그렇구나. 그리고 셋째로 탄수화물의 질을 바꾸는 게 중요합니다. 흰 쌀밥 대신에 잡곡밥이라든지 흰빵 대신에 통밀빵으로만 바꿔도 이 혈당 곡선이 완만해지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식후에 움직이시는 게 좋습니다. 10에서 15분 정도만 가볍게 걸어도 근육이 포당을 가져다 식후에 바로 눕는 게 최악의 습관이고요. 네. 맞아요. 그리고 5번째로 끼니를 거르지 마세요. 음. 아침을 굶고 점심에 폭식하게 되면 혈당이 네. 훨씬 크게 오르게 됩니다. 살도 많이 찌잖아요, 그러면. 그래요. 지금 몇 가지가 해당이 돼요. 밥 빨리 네. 먹고, 밥 먹고 바로 앉아 있고. 바로 누워있죠. 저 누워있죠. 누워있습니다. 조심해야겠네요.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혈당 스파이크를 피하는 5가지 방법 여러분도 꼭 기억해 놓으셨다가 실천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OS 퀴즈 또 네. 문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네, 세 번째 문제입니다. 당뇨병 약을 먹게 되면은 네. 살이 찐다. 아, 아, 이거 저는 어. 경험이 있어서 그래요? 오입니다. 저 아, 할라 그래 했는데. 경험이 있습니까? 제가 아니라 제 지인이 네. 이제 당뇨병을 앓고 있어서 얘기를 좀 들어봤더니 그 당뇨병 약을 먹고 살이 쪘대요. 약을 먹으면서 이제 식욕이 왕성하게 이렇게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약을 먹으면 좀 살이 오히려 빠지지 않을까 생각했거든요. 아, 네. 그래요? 전 X 아닐까요? 아, 그래요? 네. 자, 이번에도 두 사람의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자, 과연 누구의 말이 맞을지 확인해 보죠. 당뇨병 약을 먹게 되면 살이 찐다. 예, 교수님, 정답은 뭘까요? 네, 정답은 X입니다. 아하, 보셨죠? 그렇군요. 네. 영석 씨가 맞췄어요. 네. 살이 찔 것 같진 않아요. 네. 네, 모든 당뇨약이 살을 찌우는 것은 아닙니다. 인슐린 분비 촉진제나 인슐린 주사는 체중이 약간 증가하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많이 쓰이는 약제들은 체중 유지에 도움이 되거나 오히려 소변으로 당을 배출시켜서 살이 빠지게 도움을 줍니다. 따라서 약 때문에 살찔까 봐 복용을 꺼리실 필요는 전혀 없고요. 네. 걱정되시면 주치 있게 말씀하세요. 요즘 그것까지 반영해서 약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 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사실 저는 마음으로는 영석 씨 얘기를 들으면서 설득이 됐거든요. 네. 저도 사실 같은 생각이었다. 그래요. 네. 당뇨병이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문제 다 끝나고 다 갑자기 지났어. 왜 숟가락 얹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요즘은 이제 네. 환자의 선택에 맞춰서 약도 선택을 할 수 있구나. 어. 너무 세상 좋아졌다 이런 말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또 네. 부작용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도 네. 들었는데 어디서 또 이 그 콩팥
같이 망가진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당뇨병 약을 오래 먹으면. 그렇습니다. 오, 예. 맞나요? 그 얘기는 저도 들어봤는데 네. 그런 걱정 때문에 이제 약 먹기가 꺼려진다 이런 맞아요. 분들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교수님, 당뇨병 약이 콩팥의 기능을 망가뜨린다 뭐 이런 얘기가 진실입니까? 네, 이 부분은 완전한 오해입니다. 아, 오히려 그래요? 정반대입니다. 어머. 오, 당뇨병 약을 잘 드셔야 콩팥을 지킬 수가 있고요. 콩팥이 망가지는 진짜 원인은 약이 아니라 조절되지 않는 고혈당입니다. 네. 높은 혈당이 콩팥의 미세혈관을 계속 손상시켜서 투석까지 가게 만드는 것이죠. 더욱이 최근에는 혈당 감소에 더해서 콩팥 기능을 보호해준 효과까지 입증돼 있는 약들이 있습니다. 네. 물론 신장 기능에 따라서 약의 종류나 용량은 조절해야 하고요. 그건 의사가 수치를 보면서 관리하는 부분입니다. 혼자 판단해서 약을 끊는 게 콩팥에서는 가장 위험한 선택이 되겠습니다. 네. 워낙 이런 이야기가 주변에 많다 보니까 저희가 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네. 네. 완전히 잘못된 상식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콩팥 네. 건강을 지키려면 오히려 네. 당뇨약을 잘 복용해야겠어요. 그렇습니다. 당뇨약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오해가 있었는데 또 이런 문제는 어떨까 싶습니다. 다음 OX 퀴즈 내드릴 텐데 당뇨약을 한번 먹기 시작하면은 평생 끊을 수 없다. 뭘까요? 정답. 했을까요? 네. 오요, 오. 그래요? 왜냐면 제 주변에도 당뇨약을 드시는 분이 나 이제 당뇨 괜찮대, 그만 먹어도 되는데 하시는 분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평생 좀 당뇨병 약을 먹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 네. 근데 저도 오요. 당뇨가 네. 완치가 되는 게 아니라 네. 평생 관리해야 하는 질병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만성 질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약도 평생 먹어야 하지 않을까요? 네, 두 사람이 이번에 같은 답을 선택을 해줬는데 과연 어떤 게 정답인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당뇨약을 한번 먹기 시작하면 평생 끊을 수 없다. 교수님, 어떤 게 맞는 말일까요? 정답은 X입니다. 아, 그래요? 진짜요? 끊을 수 있어요? 왜 계속 드셨던 거지? 계속 안 좋으셨나 보다. 그래요. 그런가 설명을 좀 봐요. 해주시죠. 네, 보통 약 때문에 평생 못 끊는 것이 아니라 당뇨병이라는 질환 자체가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 드시는 건데요. 네. 하지만 초기 당뇨 환자분들 중에서 체중을 줄이시고 식단과 운동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약을 줄이거나 완전히 끊고도 정상 혈당을 유지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고요. 네. 이것을 우리는 당뇨 관해 상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당뇨병이 없어져서 약을 끊으시는 분들은 분명히 계십니다. 다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모든 분들이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이형 당뇨병은 시간이 지날수록 췌장 기능이 떨어지는 진행성 질환이라 많은 분 약을 계속 드셔야 합니다. 그런데 안경 쓰시는 분한테 우리가 안경을 평생 못 벗네요 하고 슬퍼하진 않잖아요. 당뇨약도 내 몸을 지켜주는 도구입니다. 네. 평생 먹을까 봐 겁나서 시작을 미루는 게 훨씬 더 위험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렇군요. 결과적으로 이번 문제는 두 분이 사이좋게 다 틀렸습니다. 네. 예. 초기 당뇨일 때 잘 관리를 하게 되면은 약을 계속 먹지 않고 또 약을 정상 혈당을 유지하는 경우도 있다는 그런 답변이었습니다. 네. 네. 아니 그런데 교수님 궁금한 게요. 그럼 당뇨약을 먹다가 혈당이 이렇게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면 환자가 스스로 약을 좀 이렇게 줄이거나 끊어도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표정 보니까 안 된다고 하실 것 같긴 한데. 그렇습니다. 표정이 안 되는 것 무서웠어요. 같은데요. 네. 네, 절대 안 됩니다. 아 절대. 네. 진료실에서 제일 많이 보는 좀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혈당이 정상으로 내려온 것은 병이 나아서가 아니라 약이 일을 하고 있어서입니다. 저희가 우산을 써서 안 젖는 건데 비가 안 오네 하고 우산을 접는 것과 똑같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오. 대개 몇 주 안에 혈당이 원래 자리로 돌아가고요. 더 문제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당뇨병은 증상이 없는 병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게 올라간 혈당을 본인이 못 느낀다는 겁니다. 그 사이에 눈이나 콩팥은 조용히 망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약을 줄이고 싶으시면 끊지 네. 마시고 병원에 오셔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네. 혼자 결정하시 마시고 네. 함께 결정하자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이현 씨 들으셨죠? 네. 약을 네. 혼자 결정해서 스스로 줄이거나 끊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사실 꼭 위험하네요. 여러분도 유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당뇨병과 관련된 OX 퀴즈 함께 풀어보고 있는데 현재 스코어 2대1로 영서 씨가 네. 근소하게 앞서고 있는데 오. 이제 마지막 한 문제 내드리겠습니다. 잘 네. 듣고 정답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다이어트 약재로 선풍적인 그런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위고비와 마운자로가 네. 예. 당뇨병에 도움이 된다. 오. 네. 요거. 네, 제가 정답 아. 먼저 외쳐보도록 많은 할게요.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일단 저는 O입니다. 왜요? 제 혈육, 제 언니. 어. 아, 저희 가족이 언니가 왜 이렇게 또- 다 나와요?
저희 언니랑 저희 남동생이 좀 뚱땡이라 가지고 효과를 마흔 봤구나. 못 봤어요. 예. 예. 위고비를 이기더라니까요. 아. 부작용만 엄청나고. 근데 어쨌거나 마흔자로나 위고비 같은 경우에 또 네. 이 당뇨병 치료제로 원래는 개발됐었던 거래요. 그러니까요. 그래요? 그래서 아마 네.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오. 네. 저도 근데 사실 정답 O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석 씨의 이제 오. 말을 좀 얹어서 얘기를 하자면 네. 위고비와 마운자라고 아주 유명한 이제 비만 치료제잖아요. 네. 사실 비만이 당뇨병을 일으키는 원인 중 하나라고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비만을 치료할 수 있다면 당뇨도 당연히 치료를 할 수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요? 살을 좀 빼면, 빼면? 당뇨도 정상적으로 조금, 돌아갈 수 예. 있다. 그렇습니다. 당 수치도. 자, 최근에 그 다이어트와 관련된 핫 이슈죠. 네. 위고비 마운자로 얘기가 나오니까 두 분이 아주 그냥 네. 목에 핏대가 섰습니다. 솔깃해요. 과연. 그래요. 네. 똑같이 이제 답을 선택을 해주셨는데 어떤 게 정답인지 확인해 보죠. 교수님, 위고비와 마운자로 이게 당뇨병에 도움이 됩니까? 네, 정답은 O입니다. 그렇군요. 도움이 되는군요. 오. 네. 사실 이 약들은 원래 당뇨병 치료제로 출발한 약입니다. 네. 음식이 들어오면 우리 장에서 GLP-1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게 인슐린 분비를 돕고 위에서 음식이 내려가는 속도를 늦추고 그리고 뇌에 배부르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런데 체내에서는 자연적으로 아주 짧은 시간 존재하는 호르몬이고요. 이 호르몬을 흉내내어 지속 시간을 길게 만든 약이 위고비와 마운자로가 되겠습니다. 네. 두 가지 약 모두 체중 감소뿐만 아니라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아주 크고요. 혈압 고지혈증 개선에도 효과가 있고 지방간에도 효과가 있어서 최근에 매우 각광받고 있습니다. 네. 다만 메스꺼움 같은 소화기계 부작용이 흔하고요. 드물게는 췌장염 같은 심한 부작용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 온라인이나 개인 거래로 구하지 마시고 반드시 의사 처방을 받으셔야 합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자, 반드시 이 마운자로나 위고비는 의사의 처방을 받아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사실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마지막 퀴즈 정답은 두 분 다 사이좋게 맞춰주셔서 오늘 OX 퀴즈 결과는 3대2로 영서 씨가 승리를 거뒀네요. 축하합니다. 네, 매번 이겨서 좀 재미없으실 수도 있는데, 네, 늘 다음 주도 제가 한번 화이팅 해보도록 할게요. 중간에 그래요? 하품 나올 뻔했습니다. 제가 또 져가지고. 아니 근데 오늘은 좀 부끄러워요. 왜냐하면 당뇨병에 대해서 제가 꽤 나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오해하고 있던 게 진짜 많았네요. 그렇습니다. 맞아요. 예. 또 오늘 저도 또 교수님 덕분에 당뇨병, 그리고 당뇨약에 대해서도 네. 좀 새롭게 안 내용들이 많습니다. 또 이런 부분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당뇨병으로 진단되면 다 약을 먹어야 되는 건지 네. 약을 복용하는 기준이 교수님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진단 시점이 혈당 수치에 따라서 조금 다를 것 같은데요. 당할 색소가 7에서 8% 이상으로 높으면은 처음부터 저희가 약물 치료를 시작하고요. 처음부터 약을 2제 이상 사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초기에 혈당을 확실하게 잡아두면은 10수년 뒤에 합병증까지 줄어든다는 게 이미 밝혀져 있는 사실이고요. 네. 반면 혈당이 살짝만 높은 초기 단계라면은 2, 3개월 정도 식사 효과가 운동으로 경과를 관찰하기도 합니다. 네. 그러나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 목표 혈당에 도달하지 못하게 되면은 약물 치료를 시작하게 되고요. 또 약이 요즘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네. 약마다 장단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혈당만 보고 약을 고르진 않고요. 체중이라든지 저혈당 위험, 그리고 심장, 콩팥 합병증 위험까지 다 따져서 개개인별 맞춤형 약을 고르게 됩니다. 근데 당뇨 치료제 하면 가장 네. 먼저 떠오르는 게 드라마나 영화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배에다가 이렇게 주사를 인슐린 주사를 그렇죠. 네. 직접 네. 주사하는 거 네, 기억나시죠?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사실 저는 예전에 당뇨 환자는 다 이 인슐린 주사를 맞는 줄 알았는데 저도요. 그렇습니다. 근데 또 그게 아니더라고요. 네. 요즘에는 인슐린 주사하면은 이제 당뇨병 치료의 마지막 단계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도 같은데 교수님 인슐린 치료는 어떤 경우에 하게 됩니까? 네. 네, 우선 1형 당뇨는 진단 시점부터 씁니다. 인슐린이 아예 안 나오는 병이니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예. 2형 당뇨 같은 경우 이런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처음 진단됐을 때 혈당이 아주 높은 경우 짧은 기간 인슐린을 써서 췌장을 좀 쉬게 해주고 안정되면 다시 먹는 약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로 먹는 약을 여러 개 써도 목표 혈당에 도달 못했을 때 그리고 세 번째로 임신 중일 때 임신부들은 드실 수 있는 약이 없습니다. 네. 인슐린만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수술이나 큰 감염이 있을 때는 약의 부작용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인슐린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다섯 번째로 간이나 콩팥이 나빠서 먹는 약을 쓰기 어려울 때 또 인슐린을 사용하게 됩니다. 중요한 점은 인슐린을 마지막 단계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많은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인슐린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 약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인슐린 치료라는 것도 환자 상태에 따라서 당뇨병의 여러 치료약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고 있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런데 또 당뇨약을 먹는 분들 중에 걱정거리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네. 저혈당인데요. 그래요. 그러니까 혈당이 너무 높아져도 안 되지만 또 이게 네. 너무 낮아져도 안 되거든요. 그런데 당뇨약을 복용하면 저혈당이 올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인슐린이나 일부 약을 쓰시는 분께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혈당은 고혈당보다 훨씬 급한 경우가 되겠고요. 네. 고혈당은 몇 년에 걸쳐서 문제를 만들지만 심한 저혈당은 몇 시간 안에 의식을 잃게 할 수가 있습니다. 어머. 보통 혈당 70 미만을 말하고요. 식은땀, 손떨림, 두근거림, 어지럼증, 심한 허기가 나타나게 됩니다. 대처법은 15-15 규칙을 기억하시는 겁니다. 당분 15g을 드시고 15분 뒤에 다시 재보는 겁니다. 양은 주스 반컵, 사탕 서너 개, 설탕 한 큰술이면 됩니다. 이걸 복용하고 나서도 낮으면 한 번 더 반복하면 되고요. 네. 주의하실 게 둘 있습니다. 초콜릿이나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 지방 때문에 흡수가 느려져 임금용으로는 부적합하고요. 네. 네. 또 두 번째로 의식을 잃은 사람한테는 억지로 음식을 먹이면 절대 안 됩니다. 기도로 넘어가면서 폐렴이 생길 수가 있고요. 아하. 그땐 바로 119를 부르셔야 합니다. 그리고 저혈당이 반복되면 반드시 주치 있게 말씀하셔서 약을 조정하셔야 합니다. 야, 저희가 사실 이렇게 밥을 조금 못 먹고 있으면 갑자기 막 기력이 탁 떨어지면서 네. 지금 약간 저혈당 온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를 우스갯소리처럼 했었는데 약간 농담처럼 네네. 했었죠. 저혈당 이거 그냥 쉽게 봐서는 안 되는 거네요. 정말 그러니까요. 무섭네요. 네. 네. 이제 말씀해주신 15-15 규칙을 잘 기억을 좀 해야겠습니다. 당분 네. 15g을 섭취를 하고요. 네. 15분 뒤에 다시 혈당을 재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당뇨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이 점을 네.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저혈당이 왔을 때 대처법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미리 잘 이렇게 관리하고 예방하는 것도 참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당뇨병 환자에게 약만큼이나 중요한 게 또 식사 관리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꼭 지켜야 되는 식사 원칙 같은 게 있지 않겠습니까, 교수님?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절한 양을 규칙적으로 균형 있게 드시는 겁니다. 무조건 안 먹는 게 답이 아니고요. 하루 필요 칼로리에 맞춰서 3끼 식사를 규칙적인 시간에 하셔야지 네. 혈당 변동성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식이섬유를 골고루 갖춰 드시는 불균형 없는 식단이 핵심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뭘 먹지 말아야 하나요부터 물으시는데 네. 저는 평생 지킬 수 있는 방식인가를 먼저 생각해보라고 말씀드리고요. 석 달 하고 무너질 식단은 의미가 없습니다. 네. 당뇨 식사는 특별한 한 잔씩이 아니고 온 가족이 같이 먹으면은 다 건강해지는 그런 식사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영양소를 골고루 갖추어서 먹어라라는 말씀이신데 네. 네. 저는 여기서 궁금한 게요. 왜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 한다, 네. 건강을 위해서다라고 하면서 탄수화물을 아예 배제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만 해도 네. 혹시나 다이어트 도움될까 봐 네. 밥 대신 이제 삶은 계란을 맞아요. 밥처럼 반찬이랑 이렇게 늘 막 지금도 네. 그렇잖아요. 먹고 네. 있었는데 이게 이제 괜찮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와, 네. 근데 제가 어디서 또 듣기로는 네. 이 몸의 에너지를 쓰는 그런 장작 같은 역할을 한다고. 역할이 또 네. 이 탄수화물이라고. 아. 그래서 네. 그러면 탄수화물을 안 먹으면 이 뗄 장작이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다이어트 할 때 탄수화물 줄이면 된다 이런 얘기를 또 들으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포기했어요. 우리가 이제 밥심으로 산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탄수화물을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래도 궁금하긴 합니다. 네. 탄수화물을 끊는 게 교수님 혈당 관리에 좀 도움이 될까요? 네,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줄이면 혈당도 체중도 떨어지는 건 사실이고요. 네. 그런데 줄이는 것과 끊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극단적으로 탄수화물을 끊게 되면은 그 열량을 지방과 단백질로 채우게 되는데 네. 콜레스테롤이 올라가서 심혈관 위험이 커질 수가 있고요. 네. 오래 지속하기도 어렵고 대부분 요요가 옵니다. 특히 인슐린을 쓰시는 분들은 저혈당 위험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끊는 게 아니라 탄수화물을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흰쌀밥이나 밀가루를 잡곡류, 통곡물, 채소, 콩으로 옮겨가시는 것. 그게 훨씬 안전하고 훨씬 오래가는 식단 변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와, 근데 진짜 어릴 때부터 저희 엄마가 또 콩밥 해주면
이 무슨 엄마 밥을 왜 이렇게 했냐고 절대 안 먹는다고 막 백미를 달라 막 이런 얘기를 쌀밥 먹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뭐 콩밥이든 잡곡밥이든 네. 백미보다는 더 낫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네, 예. 잘 먹어야겠습니다. 영서 씨 어머니께서는 우리 네, 고생 많이 하셨어요. 형제들 키우시느라 네. 정말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많이 했어요. 어머니 수고 많으셨어요. 그래요. 어머님이 그 삶의 지혜가 있으셨던 거죠. 그러니까 예. 다 작곡밥으로 자식들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예. 근데 우리가 탄수화물이라고 무조건 피할 게 아니라 좋은 탄수화물로 바꿔가는 그런 것도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근데 그 과일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교수님, 보통 과일은 우리가 몸에 좋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당뇨병 환자 같은 경우 믿는 과일에 뭐 발등 찍힌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과일에 비타민과 식이섬유가 풍부한 건 맞습니다. 네. 문제는 달고 맛있기 때문에 대부분 양 조절이 안 된다는 것이고요. 과당이 아주 풍부하기 때문에 많이 드시면 혈당이 급격하게 오를 수가 있습니다. 권장드린 양은 하루 한두 번, 그리고 한 번에 주먹 하나 정도 드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네. 사과 반 개 정도, 귤 한 개에서 2개 정도, 바나나 반 개 정도, 네. 그리고 딸기도 한 5알에서 10알 정도가 한 번 분량이 되겠고요. 또 식후 즉시 드시지 마시고 시간 간식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형태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가급적 생과일로 껍질째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스로 갈아서 드시면은 식이섬유가 없어지기 때문에 혈당이 훨씬 많이 오르게 됩니다. 네. 주먹 하나 정도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주먹 네. 크신 분들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적정량. 정말 생각보다 되게 적게 먹어야 되네요, 과일을. 그러니까 이걸 이제 그렇습니다. 2번 정도 네. 먹어야 된다 네. 얘기를 하셨고, 근데 혹시 요즘 제로 음료가 너무 잘 나오잖아요. 네. 네, 이런 게 궁금해요. 혹시 뭐 무설탕 음료, 무가당 음료, 뭐 제로 음료 이런 거는요? 좀 너무 괜찮을까요? 궁금해요. 네, 아스파탐이나 스테비아 같은 대체 감미료는 열량이 거의 없고 혈당을 직접 올리진 않습니다. 네. 콜라를 매일 드시던 분이 제로로 바꾸신다면 분명히 더 나은 선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조심하실 점은 첫 번째로 무설탕이 무탄수화물은 아닙니다. 무설탕 과자에도 밀가루가 들어있으면 혈당은 똑같이 올라가고요. 네. 설탕 함량 말고 뒷면에 총 탄수화물도 함께 보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강한 단맛에 익숙해지면 자연스러운 음식이 맛이 없게 느껴집니다. 네. 그러면 식습관 개선이 어려워지고요. 네. 그래서 결론은 제로 음료는 설탕 음료에 비해서는 안전하지만 마음 놓고 무제한 드시는 건 피하셔야 합니다. 지금 교수님 얘기를 이제 쭉 들어보니까 네. 네. 어떤 음식이 무조건 뭐 된다 안 된다를 결정지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좀 더 나은 방향을 선택하고 조절해 나가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계속해서 식사가 정말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사실 당뇨병 환자들에게는 운동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중요하죠. 어떤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네. 네,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병행하시는 것이 가장 좋고요. 그렇겠죠?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같은 유산소 운동을 일주일에 150분 이상, 하루 30분씩 주 5회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0분씩 와. 주 5회요? 꾸준히 꾸준히 해야 되네요. 정답이네요. 네. 강도는 약간 땀이 날 정도로 해주시는 게 좋고요. 네. 근육은 혈당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저장고 역할을 하기 때문에 덤벨이나 스쿼트 같은 하체 근력 운동을 일주일에 2, 3회 정도 병행을 하시면 혈당 조절에 큰 효과가 있습니다. 시간은 식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물론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저혈당에 대비해서 사탕을 꼭 챙기셔야 하고요. 운동 전후로 발에 상처가 없는지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 네. 사실 어르신들 또 보면은 유산소는 뭐 하실 수도 있지만 근력 운동 많이 안 하시거든요. 그렇죠. 근데 집에서 좀 손쉽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근력 운동이 스쿼트 맞잖아요. 그렇죠? 네. 맨몸 스쿼트 어때요? 맨몸 스쿼트. 좋습니다. 아, 그렇죠. 여러분 아니, 맨몸 스쿼트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맨몸 그래요? 스쿼트가 그냥 어. 혼자 하기 힘들면 자세 또 잘못 잡으면은 네. 오히려 안 하니만 못한데 네. 벽에 기대서 투명 의자처럼 버티기만 해도요. 이게 네. 진짜 효과가 좋더라고요. 아, 땀 줄줄 나요. 그래요? 네, 그래서 네. 어제 했더니 허벅지가 지금 좀 아픈데 좋겠다. 네, 운동 효과가 있더라고요. 네. 자, 이렇게 근데 식사 관리 또 운동하시는 분들은 내 혈당이 지금 안정적인지가 너무 궁금하잖아요. 네. 그렇죠. 이분들은 집에 혈당 측정 기기를 또 사다 놓고 맞아요. 매일매일 또 측정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그 혈당 변화를 수시로 체크할 수 있는 연속 혈당 측정기라는 것도 있다고 하는데 네. 꼭 당뇨병 환자가 아니더라도 교수님 혈당이 정상인 사람들도 평소 혈당을 좀 자주 이렇게 재보는 게 필요할까요? 네, 요즘 연속 혈당 측정기가 많이 보급이 됐습니다. 당뇨병 환자분들, 특히 인슐린 쓰시는 분들께는 정말 큰 도움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건강한 분께 꼭 필요하냐면은
솔직히 아직 근거가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네. 제가 생각했을 때 두 가지 우려가 있습니다. 하나는 불필요한 불안입니다. 식후에 혈당이 오르는 것은 정상인데 이걸 보고 걱정하시거나 또 과도하게 음식을 제한하다가 오히려 식사가 불균형해지는 경우가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정확도입니다. 실제 혈액 검사와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수치로 당뇨병을 진단하지는 않고요. 제 의견으로는 당뇨 전 단계이거나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이 식습관을 점검하는 교육 도구로 한두 달 써보시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화면에 보이는 숫자에 너무 매달릴 필요는 없습니다. 숫자에 상관없이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시는 게 훨씬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건강한 사람들은 굳이 사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 평소에 네. 정기적인 검진만 잘 받아도 된다. 네. 이렇게 네.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교수님 정말 궁금한 게 네. 저는 사실 지금 이제 모유수유 때문에 금주를 하고 있긴 하지만 네. 애주가거든요. 당뇨병이 있으면 음. 금주를 꼭 해야 하는지 정말 술을 절대 마시면 안 되는지 네. 너무 궁금해요. 궁금하네요. 네, 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절대 마시면 안 된다기보다는 가급적이면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네. 저희도 술을 끊으라고 권장을 드리고요. 술 같은 그렇군요. 경우에는 영양소가 없습니다. 영양소는 없지만 칼로리는 있거든요. 네. 술 자체가, 알코올 자체가 칼로리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로라고 해서 안전하지 않고요. 그빈 칼로리라고 하죠. 영양소가 없는데 칼로리는 있으니까 살만 찌고 몸에 도움은 안 되는 그런 식품이 술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특히 인슐린을 사용하거나 저혈당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약을 드시는 분들한테는 술이 더 위험합니다. 네. 술을 드시게 되면은 간이 술을 해독하려고 그 능력을 쓰게 되겠죠. 근데 보통 우리 몸의 혈당을 유지하는 가장 큰 장기가 간입니다. 네. 간에서 보통 혈당이 떨어지는 걸 막아주는데 술을 분해한다고 그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인슐린 쓰시는 분들이나 인슐린 분비 촉진제를 쓰시는 분들은 술 드시는 순간 혈당이 급격하게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저혈당이 오는 경우가 아주 많거든요. 그래서 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드시지 말라고 해도 드시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는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네. 하지만은 득보다는 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네.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당뇨병은 늦지 않게 발견해서 잘 관리해 주는 것만으로도 참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해서 평소에 어떤 것들을 좀 신경 써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죠. 네, 예방을 위해서는 적정한 체중을 유지하고 적절한 식사를 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이렇게 하는 것이 즉 기본을 지키는 것이 최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조기 발견을 위해서는 매년 정기 검진에서 혈당 수치를 꼭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비만이라든지 당뇨 가족력,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증상이 없더라도 매년 공복 혈당, 당할 색소를 챙겨서 검사해 보시는 것이 당뇨를 조기에 잡는 열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교수님 말씀을 쭉 한번 들어보니까 당뇨병이 정말 무서운 질환이기는 하거든요. 네. 네, 그렇지만 그래도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네. 기본 잘 지키면서 또 평생 그냥 잘 관리만 해주면 또 살 수 있는 그런 질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더불어서 꾸준한 건강검진이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맞아요. 네. 작년 검진 때 저의 혈당 수치는 어땠는지 네. 조만간 건강검진할 때 가서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어요. 저도 가봐야겠습니다. 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마지막으로 당뇨병을 앓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당부의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당뇨병은 완치 않은 질환이라기보다는 잘 관리하면서 다스리는 질환입니다. 당뇨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너무 낙담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당뇨병을 계기로 내 생활 습관을 건강하게 리셋한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의료진을 믿고 식단, 운동, 약물 치료를 꾸준히 이어나가신다면 당뇨가 없는 분들보다 오히려 더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는 삶을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용기를 가지시고 오늘부터 작은 습관 하나부터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 침묵의 살인자 당뇨병에 대해서 함께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증상이 없다고 방심해서도 안 되고 또 진단을 받았다고 너무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올바른 치료와 건강한 생활 습관 그리고 정기적인 검진으로 우리의 건강한 일상을 지킬 수 있다는 점 꼭 명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영남대학교병원 내분비대사 내과 박일래 교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함께한 우리 두 분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